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다른 기업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성과급이 작다는 불만이 쏟아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급은 다른 나라 얘기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양극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발판 삼아 이익공유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성과급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성과급을 둘러싸고 기업에서 얘기가 많죠. 직원들의 불만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데 올해 지금 이 시점에 유독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좀 대두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K 양극화 얘기를 하시고 이게 굉장히 피해본 부분들은 많은데 예.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또 성과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느냐 등등 하는데 일단 근본적인 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성과급 부족하다. 저쪽보다 훨씬 잘했는데 왜 우린 적게 주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급을 어떻게 주냐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을 이 경영진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공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월급 체계입니다. 그래서 수당 많이 하고 등등을 하는데 네네.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우리가 받아서 굉장히 좋은데 네네. 사실 경영자라든가 이런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 운영에 대한 위험성을 외주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해라. 더 하면 더 줄게. 그러면 못하면은 그러면은 덜 주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자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운영에 대한 위험성을 외주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겹쳐져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초과이익을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제 더 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보상처럼 주다 보니까 좀 일의 능률을 좀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논란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직업이나 직업관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직업관이요? 우리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아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굉장히 새로운 직업이 빨리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시로 직장이 바뀌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이라 개념이면 내가 우선 조금 봉급을 적게받더라도 우선 좀 야근을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언젠가 임원이 돼야지 사장이 돼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 회사가 5년 뒤, 10년 뒤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내가 일한 만큼 봉급을 받고 내 가치를 인정받겠다. 그리고 만약 그게 나한테 그걸 허용 안 하면 나는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그런 세태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던 그런 불만들을 표출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둘째로는 우리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직원들 임원이 아닌 직원들의 경우에 임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해서 해마다 임금 협상 때 되면 경영진하고 노조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지 본인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한 수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 올해 임금 인상 많이 안 했어. 그러나 실제로 많이 올려줬어. 이런 식의 어떤 꼼수를 부여해서 임금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연봉 담당자
급여 담당자 말고는 CEO도 도대체 직원들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다기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연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딱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 주겠지라는 게 그 연초부터 그게 명확한데 그렇게 그대로 이게 집행이 된다 그러면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이만큼 나더라도 연말에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 재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 뭐 미래성장 뭐 해가지고 200%를 줬는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미래성장 특별 뭐 상여급은 없는 대신에 그냥 정규 성과급으로 똑같은 액수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나 아니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성과가 좋으나 안 좋으나 성과가 같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예측 그럴 가능성이 수 너무 있죠.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차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어떤 세태를 감안해서라도 그렇지 이 성과급이라든지 기본급 체계의 전반적인 기업들마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급여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본질적인 문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희 뭐 성과급 수준에 대한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하이닉스 직원들의 불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같은 반도체 업체에서 굉장히 우리도 좋은 성과를 냈는데 삼성전자는 뭐 굉장히 높고 우리는 굉장히 낮다. 여기서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과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제 이 직장인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의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느끼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뭐 87년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뭐 연공제를 가오다가 98년 IMF를 맞아서 이제 성과급제들이 뭐 도입되기 시작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한 30년 이제 이 연봉제, 연공제, 뭐 성과급제 이것들이 좀 혼재해가지고 계속 왔었고요. 노동자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연봉제 대응이나 성과급제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였었고 회사 측은 이제 신경영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고정비를 줄이고 변동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줄여온 게 한 30년 정도 시간이 갔고요.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젊은 직원의 매일 한 통으로 인해서 이제 임금 체계와 관련된 저는 한국 사회 전체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은 아마 기업도 되게 힘들 거고 그리고 전통적인 노사관계 관점에서 봐도 노동조합 역할과 관련된 MZ 세대들, 네. 젊은 세대들의 불만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삼성전자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뭐 47%, 8% 받는 뭐 반도체나 이쪽은 괜찮은데 네트워크스 관련된 부분은 한 25% 정도 네. 책정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죠. 그 네트워크스 쪽에 직원들 그렇게 25%를 결정한 날 일제히 잔업을 포기하고 다 일찍 퇴근하고 한 며칠 일찍 퇴근해가지고 좀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변화가 있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임금을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가지고 정말 모범적으로 임금 동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에 한 6,000명 정도 남양연구소에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R&D 네. 하는 직원들이. 이 직원들이 우리 뭐 이렇게 임금 동결하고 이러면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LG화학까지 왜 현대자동차 했냐 이런 불만들이 그래서 이제 인단앱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가 상당히 남양연구소에 오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20, 30대 세대들은 잘못 때문에 참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불만을 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뭐 본인이 실명이 드러나는 그런 게시판에다 글을 그대로 올리고 메일을 보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은 회사들의 인력 관리에 대단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성과급을 준다는 게 직원들에게는 뭐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이런 취지도 있을 텐데 삼성전자를 좀 보면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계가 자리 잡은 게 한 2001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고 이건희 회장의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 임금 체계나 이런 걸 좀 성과급 체계를 바꾸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성과를 기업 성장의 성과가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어떻게 수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좀 체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는 S급, A, B, C 이렇게 해서 네. S급 10%, 그다음에 40%, 10%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 성과급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버럴하게 이제 부서가 받는 그런 성과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핏 쉐어링에서 PS하고 그렇죠. PI라 그랬어요. 프로덕티비티 인센티브를 해서 두 개로 이제 나누는데 그게 네.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장치 산업 아닙니까 반도체는. 그렇죠. 그럼 회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이 하는데 결국은 이건희 회장의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는 그런 생각에 특히 이제 그때는 또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고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고 오려 그래도 굉장히 임금 체계라든가 임금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진짜 뭐 무한대로 이 임금을 주더라도 꼭 모셔와서 기술을 이제 합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인재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러면서 또 이 인재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투자가 거기에 뒤따랐고 그래서 이게 사실 회사와 직원 간의 어떤 상승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데 대한 아까 김현학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제 가치관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성과급을 제가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다 그러면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왜요? 내년도에 나의 성과급을 받는 게 올해의 성과 낸 게 일단은 기준점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하려고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예. 등등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임금 체계가 다시 한번 이 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또 경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시혜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특히 이번에 SK 하이닉스 문제의 또 일면은 이렇습니다. SKT가 사실 주력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SK 그룹의 전체 이 어떤 주축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SKT 같은 데는 2017년도부터 상대 평가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팀으로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SKT의 직원들 앞에는 수입차 딜러들이 줄을 서고 다른 통신사들 앞에서는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줄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의 어떤 그런 형평성까지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좋은 인재 좋게 보상하는 것이 회사의 프로덕티비티에 올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이 논란의 시작은 SK 하이닉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금 성과급 불만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초과이익 분배금 산정 기준 지표를 뭐 EVA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적 부가가치를 영업이익과 연동해서 좀 나름대로는 체계화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가요, 이게? 이게 저도 이제 보도를 보니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 부가가치, 즉 EVA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 제가 쉽게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리면 예. 영업이익, 세금을 떼고 난 영업이익 그것만 따지는 거지. 거기다가 네네. 투입된 자본 곱하기 가중자본 평균 비용, 와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자본 비용을 빼는 겁니다. 자본은 왜냐하면 빼고? 어떤 우리가 100억이라는 그 돈을 영업이익을 벌었을 때 이를테면 자본이 1,000억 투입됐느냐, 네. 10억 투입됐느냐에 따라서 그 100억이 가지는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절대 숫자로서 영업이익을 보지 말고 그 영업이익이 투입된 자본 비용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났느냐라고 하는 조금 질적인 개념으로 본 거예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경영 평가 지표는 경영 CEO나 CFO나 최고 경영진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최고 경영진 단순하게 양적인 뭐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질적인 실제 돈이 그렇죠. 얼마나 투입됐는데 얼마나 아웃풋이 나왔냐라고 하는 그 최고 경영진한테 그런 목표를 주는 건 맞는데 현장 직원한테 이런 복잡한 개념을 목표로 그러게요.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영업 직군들한테는 심플합니다. 그 매출액, 가입자 확보 뭐 이런 것들, 그죠? 시장 점유율, 그렇죠. 이런 것들 눈에 보이고 그래서 매월 그걸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목표. 생산직 직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수율 이런 것들이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 반도체가 해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생산 직군의 공장의 라인에 있는 종사원들은 그 슈퍼 사이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20조 나고 내년에 5조 나서 막 상여금이 막 몇 배로 왔다 갔다 뛴다 하고, 그러면 네. 그것도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직원들한테 딱 눈에 보이고 심플한 것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장 직원들한테 회사 전체 이익과를 도외시
유치한 뭐 그런 목표를 줄 수는 그런 얘기는 할수 없겠지만 없지만. 상당 부분 자기 개인이 노력해서 달성하고 있는 것 플러스 회사 전체도 되는데 여기 보도에 의하면 그냥 2부 A를 가지고 일반 직원들한테 줬다는 거죠. 성과급 지표. 그래서 그거는 예측 가능성도 없고 직원들이 우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자기 실제로 현장에서 노력하는 목표치하고도 괴리가 되고 그래서 현장 직원들한테 심플하게 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렇게 영업이익은 해마다 뭐 매 분기마다 공시가 되고 네네. 일반 직원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현장 직원들 바꾸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각자 맡고 있는 뭐 직책이나 직무에 맞게 성과급도 좀 달라져야 되는 예, 걸까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기업체 했을 때 예.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해외 합작법인을 세웠어요. 그 전 직원이 600명 정도 됐는데 전 직원이 연봉제입니다. 아, 연봉제. 그렇게 불만이 연봉제라는 건 뭐냐면 기본급. 근데 그 기본급은 직무에 어떤 직급이나 호봉이 아니고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기본급이 정해지고 플러스 거기다가 성과급이 더해지는데 성과급은 물론 전사 성과도 있지만 개인 성과, 개인의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올해 내가 뭐 10개 생산하고 20개 생산한다. 10개 생산하면 내가 뭐 얼마를 받고 20개 딱 공식을 만들어서 딱 연초에 공표를 합니다. 그럼 연말에 그 공식에 따라서 성과급 지불 회사 실적 그다음에 개인 실적 기본급은 직무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미식의 연봉제를 도입한다라는 임금에 관한 한 물론 뭐 불만이 전혀 없다고 심플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십 년 동안 사회왔던 우리나라 임금 체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뭐 새로 만드는 회사라든지 어떤 글을 뭐 새롭게 이렇게 이참에 바꾸어서 예, 뭔가 조금씩 조정을 하나씩 하긴 해야 될 것 둘씩이라도 같다는 바꾸어 생각이 나가는 들거든요. 그런 개념. 지금 현재 상태로 가가지고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졌으면 커질지 이걸 기본적인 임금 체계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복잡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고 뭐 젊은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 뭐 딱 단순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 불만의 핵심은 뭐 삼성전자보다도 덜 내가 받는다. 더 열심히 우리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뭐 밀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작게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회사의 이익이 얼마큼 났는데 이것밖에 못 받느냐 이 기준도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주주들한테 엄청난 규모의 배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박하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지표를 만들어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월급 봉투에서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요. 얼마 받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고 이거는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한 CEO들의 또는 뭐 대주주의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임금 체계로 갈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 연봉제로 갈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갈 수 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산직 직원들은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연봉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아닌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연봉제를 초기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팀업이나 협업이 전혀 안 됩니다. 개인의 임금 체계가 뭐 개인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다르고 또 비밀주의를 지키라고는 하지만 작년에 누구는 얼마 받았는데 그건 내가 봐서는 과도하다 이런 것과 관련된 불만들 이런 것들이 협업을 갖다가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봉제가 좋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뭐 생산직이냐 관리직이냐 연구직이냐 영업직이냐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뭐 퍼포먼스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뭐 본부나 팀의 이익에 따라서 배려하는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기업의 이익들이 뭐 올해 한 130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획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뭐 그것은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에는 뭐 경영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아주 우수한 노동력, 세계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우리 노동자들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한 보상이 일어나고 또 그런 보상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직원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이런 구조와 그렇죠. 관련해서 또 선순환이 있죠. 예, 선순환의 구조가 경제에서.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회사의 미래도 성장도 같이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큰 고민을 가져야 된다. 큰 고민 가지지 않으면은 과거에 그냥 아시아 버전 오브 유니타리즘 정도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 대한 과거의 맹목적인 충성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는 2030 세대들은 그렇죠. 이것과 관련한 큰 고민을 반드시 가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건이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지난주. 화웨이에서 성과급으로 7조를 지급을 합니다. 어. 근데 화웨이가 이상하게 전 직원이 자기 사주를 갖고
회사 우리 사주를. 예,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럼 배당을 늘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조를 추가로 더 직원들한테 줍니다. 근데 아까 2부에 얘기했지만 2부에 얘기가 1980년도 후 뭐 때 미국에서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1990년도 닷컴 버블 때 어떻게 옮겨 탔냐면 스탁 옵션으로 모양을 바꿨어요. 스톡 옵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이 조화스럽게 회사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근본적인 거는 계산식을 누구도 모른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를 네, 아무도 나 모르는 거죠. 거잖아요. 예. 사실 저 2부회의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 평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무 상태만 나는 거고 이것이 내부 평가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 7조를 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뭐 많이도 좋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런 뭐 이 정해진 룰을 딱 지켜나가고 그것을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도 성과급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거죠. 뭐 충분히 체계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직원들도. 그러니까 체계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공개성이 담보가 돼 있다. 투명화돼 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은 원칙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간다. 이 부분이 사실 성과급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 나오면은 가장 성과급 나왔을 때 입이 많이 나오는 게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은 사실 눈에 띄는 퍼포먼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가 없으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돌아가죠.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성과급에서는 항상 사무직이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일선 부분에서 이것이 뭐 공정하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원칙에 따라서 정당성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번에 그런 면에서 보면 SK 최태원 회장이 현장에서 자기 연봉을 뭐 반납해서 그걸 반납하겠다. 나눠주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와서 막 와 하면은 더 주고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사실은 나중에 복귀를 해보면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이닉스에서 논란이 빚어지면서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뭐 연봉을 반납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진화하려고 불이 붙은 상황을 좀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아마 꺼낸 카드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나중에는 좀 뼈아픈 수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체계가 불투명하고 기준이 없다는데 그럼 여기다 뭐 기름을 부은 거죠, 불에다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회장이 그럼 주머니 돈 이렇게 뭐 30억 던져서 이걸 성과급이라 그거는 더 기준이 없는 거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이게 더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성과급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느낌.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근데 심플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기업 그렇습니다. 일반 종업원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성과보다는 기업 성과가 많이 작용하지만 개인 성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영업 직군이라든지 생산 직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성과 비중을 조금 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늘려도 되는 거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사 성과에 많이 연동이 될수 연동이 되는 있게, 거고 아까 예. 뭐 팀워크 말씀하셨는데 생산직 같은 경우는 또 팀으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 팀 전체 성과를 잘 받으면 같이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디자인만 잘하면은 이 성과급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게 연봉급인데 그렇지만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 기본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연공서열이라는 호봉제 문화가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과감하게 막 인센티브를 너무 뭐 그 비중을 늘린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성과급 얘기 나오면서 또 얘기 나왔던 것이 은행권이었어요. 은행권에서 성과급 200%를 직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올해 은행권 실적이 좋습니다. 코로나 그렇습니다. 상황에 뭐 대출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권 실적은 좋은데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줄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내부는 챙기고 외부는 좀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라는 비판을 지금 놓여 있는데 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갖다 금융지주회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KB, 뭐 신한 등 3조 이상의 이익을 내고 맞습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이익들을 갖다 구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이익들이 어디를 토대로 벌어냐와 관련된 부분들 대체로 뭐 이제 예대 마진, 그렇죠. 아니 뭐 금융기관들이 주요한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이 크죠. 그리고 실제로 뭐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외국에 가서 벌어온 것도 아니고 주로 국내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입니다. 주주들에서 결국 그 증권사로 많이 벌었잖아요. 뭐 또. 그 예, 증권사들도 많이 벌었지만 대체로 이제 국내에서 다 이제 금융지주들에서 다 벌어온 이런 내부적으로.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따라 보면은 이제 이 가계와 기업의 뭐 좀
심한 표현으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결국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갖다 구가하는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여라든지 뭐 임금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뭐 금융이나에서는 충당금사하라. 무조건 네. 뭐 20% 이상 배당 순이익의 줄여라. 20% 이상 배당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사회적 기여를 좀 해야 될 일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올해 희망퇴직으로 작년 말부터 이익 난 걸 가지고 뭐 좀 많은 금액의 희망퇴직을 줘서 많이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실제로 우리 그 고용 동향에서 확인했지만 금융권 8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제대로 지켜내지도 않고 이익은 많이 구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주들 보면서 배당 많이 하려는데 금융기관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또 이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 은행권들이 이익 많이 냈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칙과 기준이 현재 사라지고 있는 네. 것이고요. 한편으로 과연 그러면 지주회사의 CEO들이나 뭐 회장들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노조는 작년에 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하고 그 절반 인상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사회연대 기금으로 이렇게 그렇죠. 노동자들은 내는 이런 환원하는 구조인데 식으로. 과연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특히 이것들이 바로 CEO나 회장들을 위한 이런 구조로 계속 흘러가는 그래서 주주 배당에만 눈치 보고 그러면서 자기 연임의 도구로 삼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정부라든지 또 공공적인 개입의 영역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네. 은행도 할 얘기가 있어요. 금융지주나 은행들도 성과가 좋아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주는 거고 배당은 금융당국에서 지금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기존에 25에서 27% 되던 배당을 20% 이내로 제한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최대 실적을 냈을까요?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자, 평소에는 대출 안 해줄 심사 통과 못할 대출들이 많은데 그걸 정부가 80% 이상 보증을 해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익이 시작된 거고 예. 예상되는 손실을 정부가 다 안아줬는데 그거를 갖고 가는 부분.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가 얼마나 이 똑똑하고 이 판단을 잘하냐면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좋은 장세에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가는 아주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이 회사의 실적이냐 이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은행들을 보시면 대개 은행 지주사의 지금 뭐 외국인 지분들 보면요 60%가 넘어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 은행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이제 좋고 하지만 장기 투자하기에는 지금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더 투자하는 게 뭐 그렇게 매력이 이득이 없다. 없다라고. 그리고 네.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배당 집계해라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미국, 중국 다 합니다. 거기다가 뭐 이 자사 매각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을 자사주 매각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과연 이 공유제의 이제 기금으로 내놓으라는 얘기까지가 합쳐지면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현재까지는 은행에서도 크게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떠세요, 김현혁 교수님? 이거 지금 근데 이제 뭐 상황을. 금융 당국에서 배당을 좀 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부실 자산이 은행 금융권에 급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래에 대비해서 그 자산 건전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돈을 많이 축적해 놔는 뜻인데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배당은 안 하고 만일에 종업원들 월급은 더 성과가 더 줬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점을 한번 봐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은행 경쟁력은 세계 80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 나왔을까요? 결국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인더스트리 산업 중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주가도 말씀하신 대로 올라야 되고 그러면 뭐냐면 신규 참입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 많이 버는데 들어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기관이 완전히 진입 장벽을 쳐가지고 기존 플레이들 뭐 작년 재작년에 인터넷은행 조그마한 거 2개 만들 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예대 마진 가지고 굉장히 이유는 보장해주면서 그 마음대로 자기 입안의 혀처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관치금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자체는 따뜻하게 이익도 많이 벌고 종업원들 뭐 월급도 많이 주지만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 관치금융이라는 말을 부끄러운 말을 듣지 말고 은행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금융산업이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규제가 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고객의 그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태는 너무나 진입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새로운 산업자본 지금 철저히 막고 있는데 과거에 그 산업자본들이 사금고처럼 막 쓴다고 그래서 은행 진출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대주주한테는 자금 대출 못하게 그 규정을 만들어면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 규모가 중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 은행에 비해 자본금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커 보여도 그냥 영세한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대형화하고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보호막은 걷어야 된다는 거죠. 외국 은행들하고 경쟁하고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 대신에 또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금융감독기관 임원들 퇴직하면 또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계획 계통으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보장받고 이런 사설은 끊고 국제 경쟁 무대에 내놔서 과감하게 경쟁을 시켜야 되고 더구나 이 주주의 이익이나 고객의 후생을 빼떨어서 내부 종업원들 월급 인상에 경쟁력도 없으면서 쓰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예. 이 사실 금융권에 국민 혈세가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여됐죠. 그때 160조 투입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가치는 한 250조 되는 건데 아직도 그거 회수 못한 게 30%가 넘어요. 그거부터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하셔야죠. 국민에게 떳떳하고 여기에 200%씩 주려고 그러면. 근데 요번에 이 전체로 봤을 때 대개들 이런 제한을 두는 나라에서 뭐를 했냐면 상여금의 폭을 제한하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브라질 다. 근데 우리는 200%간 거죠. 그래서 은행은 할 말이 없다. 저는 계속 뭐 그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실제로 이제 뭐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 딜레마이고 사실은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규제를 다 완화하다 보면은 실제로 라임, 헤리티지 등등 오만 금융 상품의 고객들 막 내몰아 가지고 뭐 금융시장 전체가 엉망이 되고 투자자들이 막 큰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력 없는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문제이긴 한데 자 3조 4천억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주 배당 3분의 1, 사내 유보 3분의 1 그리고 직원들한테 임금으로 3분의 1 정도 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뭐 전통적인 그런 기준인데요. 200% 성과급 지급하는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문제인가? 저는 뭐 그 정도는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200% 해봐야 직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저것이 뭐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 것이고요. 이 금융이 결국은 이렇게 이익을 번 기저에는 어떻든 국민 경제에 기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서민들과 관련된 접근, 중소기업과 관련된 접근에서 대대적으로 문호를 열어야 된다. 이것을 뭐 이익공유제라 해가지고 돈 내려 한다고 정부가 엇박지르면 조금은 내겠지만 그걸로 가지고 국민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겠냐. 결국은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도 좀 낮추고 접근성도 좀 높이고 그리고 이 손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유예도 좀 시켜주고 이런 등등과 관련된 금융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욕을 안 먹는 거죠. 사실 200% 상여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뭐 월급하고 상여금 합쳐서 한 19개 정도 1년에 뭐 12개월 플러스 뭐 한 7개 정도 700% 정도의 상여금 이렇게 나가는 구조에서 200%가 뭐 이익에 대비해서 많다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다 반대의 목소리가 다 나오는 이유가 접근성 어렵고 그다음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은행이 답해야 되는데 답하지 못하고 특히 금융당국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금융상품 뭐 라임 헤리티지를 비롯한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사모펀드를 통해서 손실 위험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금융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금융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최근에 2월에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들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은행권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배당은 자제하라고 했어요. 금융당국에서. 근데 또 이익은 공유해라.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좀 온도차를 저희가 느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2011년도에 MB 정권 시절에 서울대 정운찬 교수가 초과 이익공유제라고 해서 그때 발상은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돈 좀 나누자. 떼가지고 투자 뭐 이제 기본 그런 발상에서 나왔는데 그때도 강론 을박 끝에 이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폐기된 거죠. 네네. 사실 근데 이익 공유제라 그러면 그 초과 이익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겁니까? 얼마 이상 벌면 초과 이익이고 아니면 초과 이익이 아닌 겁니까? 그리고 이익을 많이 번 게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든지 끊임없이 혁신을 해가지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종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혹은 운 여러 가지 요소들 작용할 텐데 그렇죠. 그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은 그 중에 뭘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어디까지가 코로나 때문에 벌었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그럼 뭐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 자기가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걸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그냥 거예요. 모호한 덩어리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규제 기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뭔가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데는 그쪽에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춰가지고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 분야에 들어서 초과 이익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실을 보는 있잖아요. 손실을 보는 그런 사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퇴출이 쉽도록 여러 가지 또 정부가 자칫 조치를 마련해서 거기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끔 그걸 잘해주는 거 정부 규제기관에 그 할 일이지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돈 빼들어서 먹는 사람을 갖다 준다? 그럼 도덕적 해가 생겨도 기준이 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뭐 세 가지 법 중에서 손실배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의견을 드러내시는 분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손실은 그건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돈 잘 버는 기업한테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재정으로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일어난 돈 잘 일이니까. 버는 기업들은 법인세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 많이 내도록 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 재정으로 저는 그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행정 조치로 말미암아서 일단 음식점이 음식을 잘하는데 9시 이상 영업을 못해가 이후에 영업을 못해서 줄었다 매출이 그러면 뭐 떨어지거나. 전부는 아닐지라더라도 그 과거 영업 실적 이런 거 봐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 조세로서 네. 세금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국민적 합의라든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외에 어떤 기업이 이익을 어느 부분 떼내 가지고 뭐 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또 나눠준다. 그것들은 실행이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해주되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을 너무 뭐 법제한다든지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이익공유제가 모호하다는 거를 지금 국회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고 이거를 뭐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까? 그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 2월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생연대 3법 통과시키자 예. 손실보상제, 뭐 이익공유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연대 기금법 이 세 가지인데요. 뭐 확인해 보면 이제 이 손실보상제하고 사회연대 기금법은 내부에서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도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네. 거고 이익공유제는 이제 뭐 출연금의 20% 정도로 갖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걸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이 한중이 FTA 당시에 농어촌 이제 이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농어촌 협력 기금을 갖다가 상생기금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었죠. 5년 전에. 그래서 중국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자고 4년 동안 기금 모은 게 1,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원래 목표가 4조였네요. 예, 뭐 4조는 아니고 한 4천억. 30% 뭐 개요됐는데 목표는 4천억 정도 되는 4천억 거 인가요?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할 것인지 그다음 그 돈 들어가지고 어디한테 누구한테 공정하게 쓸 것인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사회연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캠페인으로서 할 일이지 이걸 법으로 해가지고 정리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런 겁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 이제 공제를 갖다가 25%에서 30%를 확대시켜 줬거든요. 근데 기부금은 17% 늘어났는데 세금 공제해 준 것은 51%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 세금이 들어서 재정이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부분으로 될 수도 가고 있네요.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부채 비율 높아지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채 발행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GDP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세금만 제대로 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거죠. 예를 들어 K자 성장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 뭐 반도체, 전자화학, 통신 뭐
헬스케어 5만 분야가 다 지금 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비약적인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배당만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서 그것이 당연히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뭐 성장에 회복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발적 참여로서의 법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이제 뭐 야 금융권 돈 좀 내, 팔비터기 이런 거는 곤란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봐도 자발적인 네. 제도가 잘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 중에 그 왜 1차 재난지원금 왜 그렇죠. 기부받겠다고 해서 네. 자발적으로 받는데 잘 안 됐고 네. 그렇죠. 착한 임대인 운동도 잘 안 됐어요. 자발적인 게 다 잘 안 되고 안 있습니다. 되죠. 근데 기업이 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네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업이 번 돈을 자기네 뭐 사회에. 목적 사업 외에 이제 쓴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 배임이거든요. 배임 소지가 네, 있을 수도 배임이에요. 있죠. 이걸 뭐 갖다 걸면 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권에서 지금 주주가 60% 이상이 다 외국인인데 그 뭐 이 가만히 있으실 분들도 아니고 이 배임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기업의 이런 자발적 참여보다 네네. 이제 우리가 1년을 지났으면 1년 동안 어떻게 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침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위기 극복 지수를 한번 내봤어요.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지금 소비 수준은 119로 지금 다 뭐 발생할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수출은 지금 거기도 163으로 지금 넘어갔고요. 너무 좋아졌네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 수준하고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 수준이 임금 근로자는 79%, 그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12%밖에 지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를 1년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은 고용이거든요. 근데 고용은 누가 합니까? 기업이 그거는 하죠.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빼내서 하지 말고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뭐 자발적이냐 아니냐 뭐 등등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뭐 정치 공학적인 지금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4월달 선거 뭐 등등 했을 때 이렇게 논란되는 게 아니고 나온 거 보면 위기 극복 지수에 의하면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비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확대라 이거죠. 임금 근로자의 고용 확대라 이거죠. 다 이것들이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영업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흐름이 갈 수 있게만 해주면 뭐 진짜로 뭐 이렇게 뭐 몇 천억씩 안 모으더라도 고용 늘리는데 더욱더 인센티브를 줄 때 우리가 더 빠른 그다음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빠른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란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최근에 전경련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절반 이상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죠. 더구나 이게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14조, 제1차 재난지원금 14조 풀렸는데 환수된 거는 그 자발적으로 기부할 때 280억 냈어요. 0.2%. 280억이요? 예, 그러니까 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아주 여유 있는 사람 아니 이 자발적으로 냈다 하는 분들 대부분 공무원들일 겁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내시고 하니까 그렇죠. 눈치 보느라고 뭐 그런 거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돈은 아주 재벌이 아닌다면은 2, 30만 원 또 아쉬운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면은 강제로 그 실효성을 높이면 강제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정말 말씀드린 어떤 재생권에, 기준으로 이 네. 초과 이익의 기준이 뭐냐 또 어떤 부작용이냐면 만일에 이익을 많이 낸 기업한테 이렇게 징수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할 그런 또 우려도 부정한 있습니다. 방법을 왜냐하면 써서. 뭐 일점 내가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이상 되는 회사 수혜 주니까 내라 그러면 뭐 저도 낮추려고 CF를 하겠죠. 해봤지만 그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 종업원들이 갑자기 특별 보너스 주버린다든지 투자를 많이 해버린다. 그래서 이익을 낮춰가지고 그 기금 지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할 수 있는 수도 거죠. 있네요. 우회할 수 합법적인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회피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기업으로 적정 경영의 틀을 벗어나게 돼서 그렇네요. 또 다른 왜곡을 위기가 될 가져다는 수도 거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두는 방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배하는 기준 또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 거냐는 거. 기부를 모았는데 그럼 기금에 또 이사장을 누가 관칠해가지고 전직 공무원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뭐 우호적이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의적인 우선적으로 기준을 해주고. 가지고 배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뭐 천재지변의 어떤 경제적 방역적 여건 때문에 어떤 분야의 기업 일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거, 네. 잘 안 되는 사업은 쉽게 퇴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거, 뭐 파산 신청이나 그런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이슈는 노동시장의 그 이익 공유제가 또 하나의 개념이 있거든요. 노동시장은 그거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대부분 주주한테 줄 거냐 아니면 최고 경영진만 가져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의 인센티브가 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조금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많이 언론 나눴지만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혹은 기업의 성과, 개인의 성과가 인센티브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각종 수단이 많은데 종업원들 A, B, C 다 똑같습니다. 거의 받는 수령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메커니즘 작용은 못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대충 하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개인 성과급제는 좀 확대해서 노동시장의 이익 공유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근본적으로요.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 포션이 87%예요. 외국에서 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연결 재무제표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를 하죠? 그렇죠. 해외 공장에서 나온 돈이.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아주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 거기는 뭐 역차별 어떻게 해야 뭐 될 역차별이 것인가. 아니라 거기는 혜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국내 회사 상대적으로. 역차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타겟을 정해서 들어가는 아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님께 좀 마지막 하나 네.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그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거를 뭐 굉장히 좋게 해석할 수 있긴 한데 이익공유제의 압박을 받았다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 압박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재산의 절반을 내놨다 이렇게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정도 금액 이러면은 다 이제 이익이 난 기업들이 다 압박을 받으면 지금 김범수 회장처럼 다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도 않는 거고 이제 기부가 가지는 어떻든 사회적 그 힘 그리고 본인이 기부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나 희열도 상당히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 김범수 회장이 낸 부분이 이상하게 우리는 좀 좋은 시각으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정말 기업들이 좀 명예롭게 그러고 이익이 많이 난 사람들 기업이 존중받으려면 이익 많이 나더라도 사회 기여도 많이 하면은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안 되니까 이제 이익 공유제라는 걸 이거 끄집어 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착한 기업 운동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이런 구조이고 김범수 회장처럼 오히려 이렇게 기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성숙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탈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이익 공유 때문에 압박받아서 했다 이렇게는 절대 보지 않는 것이고요. 갑자기 재산 절반 낼 리도 만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확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기업은 앞서 말한 대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일자리 늘려가지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좀 청년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좀 제대로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또 이 숙제를 뭐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또 풀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좀 잘 섬세하게 풀어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김연학 교수, 정영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